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그 통장은 모서리가 달아보풀이 일어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가 그 통장을 처음 발견한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 어느 나른한 토요일 오후였다. 돋보기 안경을 가져다 달라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안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꽉 닫히지 않은 서랍 틈새로 파란색 통장 귀퉁이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한은지의 손가락 끝이 그 매끄러운 비닐 커버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의 월급 통장이었다. 차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아 견눈질로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숫자만 훔쳐보았다. 잔액 117만 3,400원, 117만 3,400원. 매달 350만 원씩 꼬박 3년을 보냈다. 단순 계산으로도 1억 2천만 원은 넘게 찍혀 있어야 했다. 은지야, 안경 찾았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유의 사람 좋은 척하는 웃음기 섞인 그 목소리. 네, 찾았어요. 어머니. 그녀는 황급히 서랍을 밀어 닫았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냉장고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혼수로 해온 삼성 지펠이었다. 당시 180만 원이나 주고 산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용량이 작다, 김치 맛이 안 산다, 우리 집 격에 안 맞는다며 타박을 졌지만 7년이 지나도록 바꾸지는 않았다. 은지는 주방 개수대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방 세제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렸다. 달그락거리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TV 소리를 덮어버렸다. 시아버지는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남편 진우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시누이 오미정은 진우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넘기며 간간히 콧방귀를 뀌었다. 새로 칠한 새빨간 매니큐어가 스마트폰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누구 하나 은지에게 거들까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개수대 앞에 40분째 서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도 없었다. 오늘 저녁 반찬은 8가지였다. 장조림, 제육볶음, 감자탕,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단무지 무침, 계란찜. 그리고 시어머니가 끼니 때마다 없으면 밥을 안 드시는 것저리까지. 김치통 바닥이 훤히 보였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가 떠올랐다. 주말에 은지 오면 김치 좀 담그라고 해라. 이번 달은 김치가 영 해프게 없어지네. 은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진우 역시 그녀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이 위태롭게 쌓여갔다. 은지가 마지막 밥그릇을 식기 건조대에 엎어놓을 때였다. 손톱 끝에 밥그릇 바닥에 말라붙은 밥풀 하나가 걸렸다. 그 까슬까슬한 감촉에 그녀는 문득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다. 긴 손톱은 설거지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찬물 더운 물 가리지 않고 손을 담가댄 탓이었다. 약지에 낀 결혼 반지가 헐거워 뱅글 돌아갔다. 살이 빠진 탓이다. 결혼할 때 14호였던 반지는 이제 12호면 충분할 것 같았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반쯤 열린 주방 문틈을 타고 넘어왔다. 미정아, 이번에 만나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니? 삼성전자 연구원이요, 엄마. 시누이의 목소리에 감출 수 없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어머나, 세상에. 삼성이면 최고지. 내 오빠보다 훨씬 낫네. 시어머니가 호호 웃었다. 해바라기 씨 까먹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 내 오빠도 참, 그때 삼성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기어이 그 벤처기업인가 뭔가 간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은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진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진우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였다. 시어머니가 파드로 매주를 쓴데도 그렇다고 할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누구 흉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 넙죽 내놓고 은지를 부려먹으면 못 본 척했다. 그녀는 개수대 아래 서랍에서 핸드크림을 꺼냈다. 작년 생일에 큰맘 먹고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쥐꼬리만한 튜브 하나에 38,000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달을 고민하다 결제했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그 조그만 게 뭐 그리 비싸니? 은지 너는 참 자기한테 돈 쓸 줄 아는구나 라며 비꼬았었다. 칭찬이 아니었다. 은지는 핸드크림을 콩알만큼 짰다. 그리고 거칠어진 손마디와 건조한 손가락 사이, 헐거워진 결혼반지 주변을 힘주어 문질렀다. 주방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며 깜빡거렸다.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지난달부터 저랬다. 은지가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쓸만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모든 게 그랬다. 그냥 다 그런 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그녀와 진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노원역에서 신촌으로 향하는 4호선과 2호선 환승 구간, 좋기 40분은 걸리는 거리였다. 늦은 시간이라 객차 안은 한산했다. 은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좀 부어 있었다. 저녁이 짰던 모양이다. 시어머니 음식은 늘 간이 샜다. 은지가 한번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적게 먹어라 라는 대답이 돌아왔었다. 진우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해놓은 탓에 굳이 보려 하지 않아도 곁눈질로 훤히 보였다. 주식 차트, 아니면 코인 차트였다.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춤을 추고 있었다. 진우의 엄지손가락이 초조하게 화면을 쓸어내리고 새로 고침하고 다시 쓸어내렸다. 그는 은지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보든 말든 상관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우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그 통장 말이야. 우리 7년 동안 얼마나 모았어? 진우의 손가락이 딱 멈췄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1억 좀 넘었을걸. 그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알아서 잘 불려주고 계셔.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봐서 뭐 하게? 우리 엄마 못 믿어? 지하철이 덜컹거렸다. 누군가 손잡이를 잡고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했다. 은지는 유리창에 비친 진우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아래로 깔린 눈꺼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미세하게 경직된 입꼬리.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진우의 스마트폰은 협탁 위에 엎어놓여 있었다.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예전에는 절대 저렇게 두지 않았었다. 달력은 어느덧 4월로 넘어가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친정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야, 엄마 괜찮다.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걱정 마라.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아니야. 너 주말에 시댁 가야 하잖니?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너희 시어머니 알면 또 싫은 소리 하신다. 며느리가 시댁은 뒷전이고 친정만 챙긴다고. 저번에도 전화로 넌지시 눈치 주시더라. 은지는 회사 탕비실 구석에 기대선 채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4월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잿빛이었다. 엄마.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주말엔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탕비실을 떠나지 못했다. 커피 머신이 윙윙거리며 원두를 갈았다. 동료들이 탕비실을 들락거렸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적당히 입꼬리를 올려 화답했다. 회계팀 이 과장이 지나가며 연말 정산건을 묻자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아무도 몰랐다. 지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가방 속에 급여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 서류는 벌써 3일째 가방 안에서 뒹굴고 있었다.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왜 내지 못했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서웠다. 뭐가 무서운 걸까? 시어머니가 알게 될까 봐. 진우가 화를 낼까 봐. 아니면 모두가 그녀를 향해 넘어. 은지 씨 참 계산적이네.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비난하는 눈빛을 보낼까 봐. 가족. 그 두 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쓴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홀린 듯 진우의 노트북을 열었다. 진우는 샤워 중이었다. 그는 욕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챙겨 들어갔다. 최근 생긴 습관이었다. 예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보호기가 떠 있지 않았다. 웹 브라우저가 열려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냥 한번 보는 거야? 확인만 하는 거야? 내 불안이 쓸데없는 망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녀는 트랙패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마우스 커서를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 메뉴로 이동시켰다. 클릭. 최근 방문한 사이트 주소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처음 보는 사이트 이름들이 있었다. 클릭해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로그인 화면이었다. 그리고 몇 개의 대부업체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다. 스피드 대출,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입금. 그 자극적인 문구들이 바늘처럼 눈을 찔렀다. 손끝이 떨려왔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나오려면 10분, 아니면 5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지를 클릭했다. 진우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화면 가득 그의 보유 자산 현황이 떴다. 새파랬다. 온통 파란색이었다. 마이너스. 거대한 마이너스. 화면 상단에 시스템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기한 내에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시행됩니다. 위험 고지, 계좌 위험 등급 고위험. 은지는 화면 중앙에 찍힌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이명처럼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가 손익, 마이너스 2,347만 1,000원. 마이너스 2,347만 원.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링크가 보였다. 클릭하니 대출 내역 조회 페이지였다. A 대부업체, 대출 원금 1,200만 원, 연체 이자 포함 상환액 1,800만 원. B 카드사,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870만 원, 3개월 연체 중. C 코인 거래소,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추심 예정액 2,300만 원. 그 외에도 자잘한 소액 대출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했다. 4,970만 원.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었다. 욕실 물소리가 뚝 끊겼다. 은지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모서리에 부딪혀 욱신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녀는 노트북을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돌려놓고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쿠션을 끌어안고 스마트폰을 보는 척했다. 진우가 욕실에서 나왔다. 보디워시 향기가 훅 끼쳤다. 그는 은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찾았다. 은지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분 전에 열어둔 쇼핑몰 페이지였지만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긴장해서 뛰는 것과는 달랐다. 누군가 심장을 소나귀에 넣고 꽉 쥐어짜는 느낌이었다. 으스러뜨리지는 않고 숨만 못 쉬게 조여오는 느낌. 명치 끝에 뭔가 턱 걸려 있었다.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뜨거운 덩어리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마치 물속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고 세상이 뿌연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흐릿했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대답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방법은 있었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른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지난 7년치의 거래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고객님, 7년치 전부 다요. 양이 꽤 많을 텐데 수수료도 좀 나오고요. 네, 전부 뽑아주세요. 두툼한 A4 용지 뭉치가 나왔다. 7년의 세월. 그녀의 피 같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빼곡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다. 서류 뭉치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 회사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다. 점심시간, 그녀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그녀의 월급. 7년, 매달 350만 원, 거기에 야근 수당, 연말 성과급, 명절 상여금까지 합치면 이체된 총액은 4억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시어머니가 실수로 보여줬던 그 잔액, 117만 원. 나머지 4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붉은 펜을 들고 돈이 빠져나간 구멍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같은 생활비 항목들이 보였다. 시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용돈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도 있었다. 오진우 지름으로 이체된 내역도 수두룩했다.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있었다. 회사 이름도 있었고 개인 이름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낯선 예금주들을 하나씩 검색해 보았다. 어떤 곳은 대부업체였다. 어떤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금 전용법인 계좌였다. 그리고 어떤 곳은 신우이 오미정의 계좌였다. 은지는 그 숫자를 노려보았다. 2천만 원. 비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여금 미정차. 날짜는 2년 전이었다. 대여금. 차. 2년 전 신우이가 새로 뽑았다며 흰색 아반떼 풀옵션을 끌고 와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우리 미정이 능력 좋네. 벌써 제 힘으로 차도 사고 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었다. 그 차, 은지의 월급으로 산 것이었다. 은지의 손이 종이를 구겨질 듯 움켜쥐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 하고 내뱉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메모장을 켜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2010년 진우에게 이체 대부업체 상환 추정 800만 원. 2011년 시어머니에게 이체 투자 명목 1,500만 원 회수 기록 없음. 2012년 미정에게 이체 차량 구매 지천만 원. 2015년 시아버지 무릎 수술비 680만 원. 2018년 고액 출금 다수 코인 거래소 입금 추정 3천만 원 이상.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추웠다. 너무 추웠다. 회의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4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고 얇은 블라우스 하나만 입은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숫자까지 다 기록한 뒤 거래 명세서를 꼼꼼하게 접어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 서랍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열쇠는 오직 그녀만 가지고 있었다. 당장 터뜨리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준비가 덜 됐다. 퇴로가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은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대여점에서 빌린 헐렁한 턱시도를 입고 예식장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진우. 긴장해서 손바닥이 축축했던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지야,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하고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은지야, 월급 통장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뜰하게 모아서 집 사는데 보태줄게. 젊은 애들은 돈 모을 줄 모르잖니? 옆에서 진우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우리 엄마가 재테크의 여왕이야.
엄마한테 맡기면 금방 불어날 거야. 그녀는 그 말도 믿었다. 통장 잔액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그녀는 따져 묻지 않았다. 내가 잘못 봤겠지, 어머니가 다른 통장에 옮겨두셨겠지 하며 스스로를 속였다. 진우가 지갑을 놓고 왔다. 회사 동료 축의금 내야 한다. 급한데 현금 좀 빌려줘. 월급 타면 줄게라며 손을 벌릴 때마다 그녀는 군말 없이 주었다. 그는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월급을 가져가며 시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 우린 가족이잖니? 내 거가 어디 있어? 가족. 그녀는 몸을 돌려 진우에게 등을 보였다. 매트리스가 꿀렁거렸다. 진우의 코 고는 소리가 컥 하더니 다시 이어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계좌를. 그리고 회사 격리팀에 가서 가방 속에 묵혀뒀던 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새 통장을 만든 날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렸다. 은지는 은행 처마 밑에 서서 갓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차분한 뒷블루 색상 위에 그녀의 이름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한은지. 그녀는 지갑 깊숙한 곳, 잘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 뒤쪽에 새 카드를 숨겼다. 격리팀 직원은 별말 없었다. 은지가 서류를 내밀자 다음 달 급여부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건조하게 말하고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끝났다. 너무나 간단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도 유부녀가 월급 통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지 않았다. 은지는 복도 끝에 있는 창가에 섰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지렁이처럼 흘러내렸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부스스한 머리, 지워진 입술, 약간 삐뚤어진 블라우스 깃.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유리에 비친 자신을 향해 소리 없이 입을 벙긋거렸다.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흘러갔다. 은지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하고 김치전을 부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다. 하지만 뒤로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있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기본급 350만 원은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옛날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갑자기 입금이 끊기면 의심을 살 테니까. 하지만 야근 수당, 특근비, 상여금 같은 추가 수입은 모조리 새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현금만 썼다. 편의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지하철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도 오직 현금만 사용했다. 카드 명세서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가 주는 용돈 50만 원을 그녀는 그 돈을 10원 한 장 쓰지 않고 그대로 새 통장에 입금했다. 공부를 시작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 근처 카페에 틀어박혀 수험서를 폈다. 공인노무사, 세무회계, 재무설계, 인터넷 강의를 이어폰으로 듣고 노트에 빽빽하게 필기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언니,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세요.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현금을 내밀었다. 진우가 한 번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야근해. 연말이라 결산할 게 많아서.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 속 파란색 차트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떠보기도 했다. 은지야, 요즘 카드값이 별로 안 나오더라. 내가 주는 용돈이 부족하니? 왜 안 쓰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바빠서 나갈 일이 없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래, 아껴 쓰면 좋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은지가 돈을 안 쓰는 게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역시 내 며느리는 순진해라고 비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은지의 비밀 통장에는 이미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다는 것을. 노무사 1차 시험을 보던 날 장대비가 쏟아졌다. 은지는 회사에 연차를 냈다. 시댁에는 회사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회사에는 집안일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짙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검은색 백팩을 맸다. 가방 안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2자루가 들어 있었다. 시험장은 홍대 근처의 한 고등학교였다.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 마시며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훑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니 비가 그쳐 있었다. 서쪽 하늘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번져 나왔다. 젖은 아스팔트 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교문 앞에 서서 비냄새 섞인 흙내음을 깊이 들이마셨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어디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엄마가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래. 먼저들 드시라고 해. 가서 먹을게.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더니 보라색으로, 이내 짙은 남색으로 변해갔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그제야 발걸음을 옮겼다. 합격자 발표날, 은지는 탕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로 점수를 확인했다. 합격, 2글자가 선명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진우도,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몰랐다. 그녀는 합격 증명서를 출력해서 은행 개인 금고에 넣었다. 1년에 5만 원 하는 대여 금고? 그 정도는 쓸 수 있었다. 그 금고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 노무사 합격증, 그리고 진우의 노트북에서 몰래 백업해둔 USB. 그 안에는 대출 약정서, 코인 거래 내역 캡처본이 가득했다. 은지는 금고 문을 닫을 때마다 묘한 기분을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냥 하나를 켠 기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불꽃이지만 그 불꽃이 살아있는 한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이 불꽃을 언제 터뜨려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언젠가 반드시 거대한 화염이 되리라는 것만은 확신했다. 친정엄마의 칠순을 한 달 앞두고 은지는 준비를 시작했다. 한남동에 있는 한우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했다. 1인당 30만 원 룸으로 잡았다. 케이크는 수제 주문 제작으로 맞췄다. 사랑하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레터링을 넣었다. 선물은 금목걸이로 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묵직한 순금 5돈짜리. 총 비용은 300만 원 남짓. 전부 그녀의 비밀 통장에서 나갔다. 시어머니에게 300만 원은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기 아까운 돈이었지만 은지에게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 온전히 쓰는 내 돈이었다. 혹시라도 카드 명세서가 날아갈까봐 남동생 계좌로 돈을 보내서 결제하게 했다. 이체가 완료되는 순간 은지의 휴대전화 상단에 은행의 말림이 떴다. 300만 원 이체 완료. 그녀는 미처 몰랐다. 진우가 그녀의 휴대전화 은행 앱에 자신의 번호를 뒷출금 알림 서비스 수신자로 몰래 등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진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말 시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복도등이 꺼져 있어 어둑어둑했다. 신발장 옆에는 신우이의 빨간색 하이힐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다. 거실 TV 소리는 들리는데 웃음소리는 없었다. 은지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차분했다. 폭풍전야처럼. 은지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진우는 소파 구석에 처박혀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급할 거 없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거기 좀 앉아라. 물어볼 게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띠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지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 친정엄마 생신이라며? 거기다 300만 원을 썼다면서? 은지는 입을 다물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보다 빨랐다. 왜 대답이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300만 원이 애들 장난이니?
너 나한테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주니? 50만 원이나 되니? 그건 제 돈이에요. 은지가 말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내 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번 돈이 왜 내 돈이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버는 돈도 다 이 집안 돈이야. 7년 동안 우리 집 쌀 먹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은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가 자글자글한 주름, 흥분해서 떨리는 입술, 탐욕스러운 눈빛. 내 엄마 칠순에는 300만 원을 펑펑 쓰면서 내 환갑 때는 뭐 해줬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고작 10만 원짜리 꽃바구니 하나? 내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옆에서 신우이가 픽 웃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말해 뭐해. 원래 딸 가진 집들은 다 도둑놈 신보라니까. 은지는 신우이를 쏘아보았다. 신우이는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은지야. 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좋게 넘어가자. 사과. 은지가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딴 주머니 찾잖아. 우리 몰래 돈 빼돌렸잖아. 그게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너 때문에 엄마 혈압 오르시잖아. 은지는 진우를 응시했다. 비겁한 눈빛. 떨리는 손 엄마 치마폭에 숨어있는 덩치 큰 어린아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 진우 씨. 은지가 차갑게 불렀다. 당신 빚이 얼마인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돼? 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얘야, 하는지. 너 미쳤어. 빚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은지가 지금 헛소리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은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뭔데? 그녀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흩뿌렸다. 종이들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펼쳐졌다. 빨간 글씨로 적힌 독촉장, 연체 통지서, 코인 거래소의 강제 청산 알림.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러시앤캐시 1,800만 원 연체. 은지가 판결문을 읽듯 건조하게 읊었다. 카드론 870만 원, 비트코인 선물거래 청산당해서 물어내야 할 돈 2,300만 원, 여기저기 빌린 사채까지 합치면 얼추 5천만 원이네요.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다. 진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이게 다 뭐냐?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다.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7년, 제가 어머니한테 맡긴 월급 통장. 집 산다고 모으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도박빚 갚는데 다 쓰셨더라고요. 그녀는 거래 내역서에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2012년, 오미정 씨 차 살 때 2천만 원 이체. 제 월급으로 아반떼 뽑아주셨네요. 아직 10원 한 푼 안 갚으셨죠?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제 통장에 들어간 돈이 4억이 넘는데 남은 건 100만 원뿐이더라고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진우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진우의 등짝을 후려쳤다. 너 이 미친놈아. 엄마한테는 주식으로 돈 잘 벌고 있다며. 이게 다 뭐야. 아수라장이었다. 은지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통쾌할 줄 알았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됐어요. 은지는 가방을 챙겨 들었다. 이제 이 밑 빠진 독, 당신들끼리 알아서 메우세요. 전 빠질 테니까.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거기 안 서.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은지는 무시하고 신발을 신었다. 그때 머리카락이 뒤로 확 잡아당겨졌다. 아! 은지가 비틀거렸다.
시어머니가 쫓아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것이었다. 내가 어딜 도망가. 내 아들 신세 이렇게 망쳐놓고 혼자 살겠다고?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혀 있었다. 너 인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거 놓으세요. 은지가 뿌리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악력은 대단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현관을 울렸다. 은지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잠시 멍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은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중임을 알리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시간 23분 40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지가 터진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마지막 증거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녀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 녹음 파일, 법원에서 듣게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은지는 멍하니 서 있는 진우와 신우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지만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에 묻혀버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은지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4월의 밤바람은 아직 매서웠다. 그녀는 가로등 아래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왼쪽 뺨이 욱신거리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7년 만이었다.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용산구 후암동 가파른 언덕길에 있는 친정엄마의 반지하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18병짜리 낡은 빌라.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피어있고 장마철이면 눅눅한 냄새가 올라오는 곳 하지만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나왔다. 누구세요? 어머, 은지야. 엄마는 은지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그 여편 내가 그랬니? 엄마. 은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왔어.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은지를 끌어안고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찜질을 해주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의 거친 손이 은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익숙한 냄새. 헌 옷 냄새, 밥 냄새, 그리고 엄마 냄새. 은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3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째, 회사 격리팀에 가서 급여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수당과 급여가 새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더블 체크했다. 둘째, 은행에 가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옛날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아예 해지해버렸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10수통 걸려왔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진우의 전화도 신우이의 전화도 모두 차단했다. 셋째, 변호사를 찾아갔다. 홍대 근처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박 변호사는 은지가 내민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다. USB에 담긴 도박빚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그리고 어제 녹음한 파일. 폭행까지 있었네요. 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바로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 떼세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고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합시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남편의 빚은 도박과 개인 용도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거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해 진단서를 끊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전치 이주라고 했다.
그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담당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혀를 찼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남동생에게서 카톡이 왔다. 누나, 매형이라는 인간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 경찰 부를까?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다. 문 열어주지 마, 나 지금 갈게. 택시를 타고 친정집 골목 어귀에 내렸다. 반지하 집 현관 앞에 진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은 못 씻은 듯 꾀죄죄한 몰골이었다. 은지가 다가가자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은지야. 그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욱해서 그런 거지 본심은 아니야. 은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은지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빚은 어떻게든 갚을게. 응. 은지는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타인, 아니 혐오스러운 벌레처럼 보였다. 진우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혼 소장, 곧 도착할 거야. 법원에서 보자. 은지는 계단 끝자락, 그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던 남자. 한때는 설레게 했던 그 얼굴, 한때는 따뜻하게 잡아주었던 그 손이 지금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진우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건조할 만큼 차분했다. 지난 7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진우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달 월급은 고스란히 당신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고 난 50만 원 용돈 받았었어. 우리 친정 가난하다고 무시당할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 삼켰고 당신 누나가 차 산다고 2천만 원 가져간 거 아직 10원 한 장 안 갚았어. 주말마다 당신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김치전 부칠 때 당신 한 번이라도 나 도와준 적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몰래 코인 하다가 5천만 원이나 날려먹고 내 피 같은 월급으로 그 구멍 메우면서도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지?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을 때도 당신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보고만 있었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진우 씨,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라도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은 있었니? 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끝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은지가 싸늘하게 말했다. 앞으로 당신도, 당신 식구들도 다신 찾아오지 마. 그녀는 몸을 돌려 칠이 벗겨진 녹슨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온 남동생이 보란듯이 쾅 하고 문을 닫았다. 문밖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야, 은지야. 은지는 현관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철문 틈새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다.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윽고 터벅터벅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은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지독한 피로감뿐이었다. 동생이 쭈그리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나. 동생이 말했다. 잘했어. 은지는 동생을 쳐다보았다. 올해 32살, 그녀보다 3살 어린 동생은 아직 장가도 못 갔다.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은태야. 그녀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나 지난 7년 동안 너무 바보 같았지?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누나. 그가 대답했다. 바보 같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누나가 정신 차렸다는 거야. 은지는 동생을 보며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옅은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였지만 지난 7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발악은 예상보다 빨랐다. 월급 통장을 해지한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사태를 파악했다.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으려다 해지된 계좌입니다라는 문구를 본 것이다. 그녀는 은지에게 20통도 넘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모두 수신 거부당했다. 1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다. 저주를 퍼붓다가 애원하다가 다시 협박하는 내용들이었지만 은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전화해 은지를 찾아내라고 닥달했다. 진우가 처남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에 길길이 날뛰었다. 은지의 회사로도 전화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하는지 과장님 회의 중이십니다라고 하자 믿지 않고 바꿔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직원이 난처해하며 메모 남겨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은지는 끝내 전화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대부업체의 추심 전화가 시댁집 전화기를 불티나게 울려댔다. 진우가 돈을 빌릴 때 비상 연락처로 본가 번호를 적어낸 탓이었다. 추심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0통도 넘게 전화를 걸어댔고 시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다. 하지만 전화선을 뽑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추심원들이 들이닥쳤다. 싸구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둘이 복도 벽에 빨간색 독촉장을 떡하니 붙여놓고 갔다. 수신, 오진우 귀하. 귀하의 대출 원금 1,200만 원 및 연체이자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이 120일 이상 연체되었습니다. 본 통지 수령 후 3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회색 복도 벽에 붙은 새빨간 종이는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303호 앞을 지나가는 앞집 김 여사가 그 빨간 딱지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강남 IT 회사 다녀서 연봉이 얼마고 며느리는 내 말이라면 껌뻑 죽고 하며 자랑하던 게 생생한데 이게 무슨 망신인가. 어머, 저 집 무슨 일이야. 김 여사가 옆집 박 여사에게 속삭였다. 빚쟁이들이 다녀갔나 봐. 그러게 말이야.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집 며느리도 안 보인 지 꽤 됐잖아. 짐 싸서 나갔다던데? 야반도주라도 했나? 이혼했나? 쉿, 들을라.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을 느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아는 척하며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다. 스스로가 개미 새끼보다 작아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하얀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다녔다. 추심원들은 딱지만 붙인 게 아니었다. 몇 번이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온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방구석에 숨어 숨소리도 내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흑비디 된 얼굴로 담배만 만지작거렸다. 시누이 미정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일단 엄마가 좀 갚아주면 안 돼? 나 신용 등급 떨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야. 무슨 돈으로 갚니? 내 오빠 빚이 5천만 원이야.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미정은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문득 생각난 듯 소리쳤다. 너 재작년에 차 산다고 빌려간 2천만 원. 그거 언제 갚을 거니?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미정의 목소리가 묘하게 비틀렸다. 엄마,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사준 거잖아. 사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그때 분명히 빌려간다고 했잖아. 미정이 너까지 이럴 거니? 아, 몰라. 나도 지금 돈 없어. 남자친구랑도 헤어졌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집어 던졌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멍하니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삼성과 롯데의 야구 경기가 한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 아파트에서 산 지 20년이었다. 처음엔 전세로 들어왔다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아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다. 아들이 성공해서 더 큰 집으로 모셔갈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가 고작 이건가? 아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며느리는 도망갔다. 그 순에 빠져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꼬박꼬박 월급 통장 갖다 바치던 며느리가 사라졌다. 7년 전 은지가 처음 인사 오던 날이 떠올랐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수줍게 웃던 모습. 어머니,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하던 그 모습. 그때 쾌재를 불렀었다. 아, 며느리 하나 잘 골랐다. 말 잘 듣고 순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7년이 지났다. 그 말 잘 듣고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모든 장부를 까발리고 뺨 맞은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는 탁자를 짚고 일어서려다 은지가 던지고 간 서류 뭉치를 건드렸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그 종이들 위로 붉은 숫자와 마이너스 표시들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영감. 그녀가 힘없이 남편을 불렀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나갔다. 창문을 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뿌연 담배 연기가 서울의 탁한 하늘 속으로 흩어졌다. 진우의 실직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가 다니던 IT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나름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이었다. 사장은 40대 중반으로 청바지에 폴로 셔츠를 즐겨 입고 회의 때마다 혁신, 피벗, 제코 시스템 같은 실리콘밸리 용어를 남발하곤 했다. 진우는 그곳에서 5년 동안 백엔드 개발자로 일했다. 월급은 아주 많지는 않아도 적은 편은 아니었다. 실수령액 380만 원은 물론 그 돈은 고스란히 코인 거래소 계좌로 빨려 들어갔지만 그가 잘리던 날 인사팀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인사팀 직원은 안경을 쓴 젊은 여자였는데 감정이 거세된 듯 사무적인 표정이었다. 진우님, 회사는 진우님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되물었다. 네? 갑자기요? 그게... 직원이 서류를 뒤적였다. 최근 조직 개편 이슈도 있고 진우님 포지션이 좀 애매해져서요. 애매하다니요. 저 여기서 5년 일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 은지가 그를 볼 때 짓던 그 표정과 닮아 있었다. 한심한 인간, 구제불능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 진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석 달 전, 그는 회사 서버를 이용해 몰래 코인을 채굴했다. 프로젝트 테스트용 서버에 채굴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밤새 돌렸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 하지만 IT 바닥은 좁았다. 얼마 전 경쟁사로 이직한 전 동료가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흘렸고 그게 돌고 돌아 사장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오늘 중으로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여와 연차 수당은 정산해서 넣어드릴게요. 진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빚 독촉, 이혼 소송, 그리고 실직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불행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짐을 싸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개인 파일을 삭제하고 책상 위에 있던 잡동사니를 종이박스에 쓸어 담았다. 머그잔, 선인장 화분, 메모지 몇 장. 박스를 안고 회사 정문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5월의 비는 차갑고 끈질겼다. 빗방울이 바늘처럼 얼굴을 찔렀다. 우산도 없었다. 진우는 처마 밑에 서서 빗속을 오가는 택시와 행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차단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 걸까? 하지만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과 현관에 붙은 빨간 딱지가 떠올라 휴대전화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종이박스가 젖어들어 눅눅해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나가던 택시가 튀긴 흙탕물에 바짓단이 젖어들 때까지. 그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터덜터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서울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 은지는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채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어깨가 잔뜩 굽어 있어 평소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다. 시어머니도 방청석에 와 있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은지를 노려보는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지만 은지는 애써 외면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건조하고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원고 한은지와 피고 오진우는 이혼한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쌍방 명의의 공동예금 117만 3,400원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피고 오진우 명의의 채무 4,970만 원은 혼인 기간 중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 및 도박으로 탕진한 채무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피고의 모친 오최순자의 원고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본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법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5월 말의 서울은 벌써 여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카시아 향기가 훅 끼쳐왔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은지 씨. 은지가 옅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원 계단을 내려가다 은지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법원 로비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진우를 붙잡고 뭐라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분에 못 이겨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고 진우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은지는 시선을 거두고 계단을 내려왔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박 변호사가 물었다.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 그리고 이직 준비도 하고요.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시게요? 네,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지하철역 입구에서 변호사와 헤어지고 은지는 혼자 개찰구를 통과했다. 지하철역 특유의 서늘한 공기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쇠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 스크린도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광고판 속 여배우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다시 쓰세요라며 활짝 웃고 있었다. 은지는 문득 멍해졌다. 올해로 35. 결혼생활 7년 만에 이혼녀가 되었다. 아이는 없고 통장에 모은 돈은 7천만 원 남짓, 법원이 판결해준 100만 원은 껌값에 불과했다. 엄마는 낡은 반지하에 살고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겨워한다. 동생은 32에 아직 자리도 못 잡은 영업사원이다. 이게 내 현실이다.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도 재벌 2세와의 로맨스도 없다. 그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여성일 뿐이다. 지하철이 들어왔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은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아 눈을 감았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열차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난 건 한 달 뒤였다. 토요일 오후, 은지는 엄마와 함께 재래시장에 갔다. 용산구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시장은 좁고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다. 엄마가 좌판에서 배추를 고르는 동안 은지는 짐을 들어주며 곁에 서 있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한 포기 3,000원. 두 포기 하면 5,500원에 줄게. 에이, 너무 비싸다. 5,000원에 줘요? 안 돼, 안 돼. 오늘 들어온 싱싱한 건데. 엄마의 흥정 소리를 들으며 무심코 시장 입구를 바라보던 은지의 시선이 멈췄다. 구부정한 그림자 하나가 그곳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회색 낡은 점퍼를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폭풍 후에 뿌리째 뽑힌 고목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지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시어머니도 은지를 발견했다. 흐릿하던 눈에 생기가 돌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은지야,
모래 긁는 소리처럼 거친 목소리였다. 은지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은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엄마가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를 확인한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엄마가 은지를 등 뒤로 감싸며 쏘아붙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도 두껍게 나타나. 사돈.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은지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무슨 할 말?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딸 뺨 때려놓고 할 말이 남았어? 법원에서 판결난 위자료나 내놓고 말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위자료 200만 원 줄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살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돈으로 겨우 월세 보증금이나 마련했을 터였다. 은지야. 시어머니는 엄마를 피해 은지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은지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돌아와라. 응. 진우 그 녀석이 요즘 매일 술만 퍼마시고 폐인이 다 됐다. 내가 감당이 안 돼. 내가 와서 좀 잡아줘라.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다신 손찌검 안 할게. 은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자글자글한 주름, 탐욕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 평생 집안일에 찌들어 마디마디 굵어진 손. 7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 거머리 같은 년이라며 욕하고 뺨을 때렸던 여자. 4억 원이 넘는 며느리의 월급을 탕진하고 고작 100만 원 남겨준 여자. 어머니. 은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서늘할 만큼 차분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오냐, 그래, 말해봐라. 그날 제 뺨 때리셨을 때. 은지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전 안 돌아가요? 그만 가보세요. 은지는 몸을 돌려 엄마의 팔짱을 끼고 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야, 은지야, 너 없으면 우리 다 죽어. 돌아와. 은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장의 소음이 그 비명소리를 삼켜버렸다. 생선 장수가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 과일 가게 아줌마의 호객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장을 빠져나와서야 은지는 긴 숨을 토해냈다. 초여름의 냄새가 났다.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짙어지고 햇살은 따가웠다. 엄마가 은지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은지야, 괜찮니?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 손에 들린 배추와 무가 보였다. 은지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뭐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안 먹은 지 오래됐어. 엄마의 눈가 주름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그래, 맛나게 끓여줄게.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이사는 6월에 했다. 은지는 7천만 원의 비상금으로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다. 홍대와 가까운 8층짜리 건물. 15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채광이 좋았고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조그맣게 보였다. 이삿날 남동생이 와서 짐 나르는 걸 도와주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정리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가구는 전부 새로 샀다. 싱글 침대, 작은 책상, 옷장, 2인용 소파. 합쳐서 300만 원도 안 드는 저렴한 것들이었지만 온전히 내 취향대로 고른 것들이었다. 밤이 되자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멀리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빛의 강물처럼 흘러갔다. 소파는 좀 딱딱했다. 은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다리를 끌어올려 웅크렸다.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은 여전히 짧았고 마디는 굵었다. 약지에 있던 반지, 자국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7년의 세월이 남긴 햇볕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술 생각이 났다. 냉장고에는
동생이 집들이 선물이라며 사다 넣어둔 소주 한 병이 있었다. 안주는 먹다 남은 우유 하나뿐. 그녀는 소주병과 유리잔을 꺼내왔다. 잔에 술을 반쯤 채웠다. 다시 소파에 앉아 야경을 향해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알싸함. 예전 같으면 기침을 했을 텐데 오늘은 달게 느껴졌다. 결혼하고 나서는 술도 마음대로 못 마셨다. 시어머니가 여자가 술 마시면 집안 꼴 잘 돌아간다며 혀를 찼으니까 이제 잔소리할 사람은 없다.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면 된다. 그녀는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취기가 올라 얼굴이 화끈거리고 세상이 몽롱하게 흔들렸다. 창밖의 불빛들이 번져서 마치 별똥별처럼 보였다. 은지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아빠 손잡고 연 날리던 한강 둔치.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무릎이 아프고 동생은 코찔찔이었던 시절. 그래도 행복했었다. 대학 때 친구들과 홍대 클럽에서 밤새 춤추고 마시던 기억. 그때는 사랑을 믿었고 결혼하면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줄 알았다. 결혼식 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라던 진우의 그 뻔한 거짓말.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내가 참 바보 같았다. 7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다.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빛이 보였다. 그리고 걸어 나왔다. 은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울지는 않았다. 그저 소주잔을 들어 창밖의 도시를 향해 가볍게 건배를 했다. 건배. 그리고 단숨에 털어넣었다. 이직은 7월에 결정되었다. 은지는 다니던 중소기업에 사표를 내고 외국계 회계법인으로 옮겼다. 면접관이 물었다. 이직 사유가 뭡니까?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요.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습니다. 희망 연봉은요? 은지는 과감하게 불렀다. 전 직장 연봉의 2배 가까운 액수였다. 면접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별말 없이 메모를 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다. 연봉은 그녀가 부른 것보다 500만 원이나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은지는 합격 메일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 시댁에서 7년 동안 식모살이하며 50만 원 용돈에 벌벌 떨던 내가 사실은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가 버는 돈은 온전히 내 것이다. 첫 출근 날 여의도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한강은 눈부셨다. 탕비실에는 최고급 커피 머신이 있었고 회의실 의자는 푹신한 가죽이었다. 새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옆자리 선배가 딥사 환영해요 라며 작은 선인장 화분을 건넸다. 은지는 선인장을 보며 문득 진우를 떠올렸다. 진우 책상에도 선인장이 있었지. 3년 전에 산 것 짐 쌀 때 챙겨갔을까?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은지는 선인장에서 눈을 떼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첫 업무 메일을 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연말이었다. 새 회사에서 반년을 보냈다. 업무 성과는 좋았고 인사고과에서 B+를 받았다. 송년회 때 파트너 임원이 하는지 대리, 늦깎이 신입인데 일머리가 아주 좋아라며 칭찬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은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이 2차를 가자고 했지만 은지는 선약이 있다며 빠져나왔다. 여의도의 밤거리는 화려했다. 12월에 칼바람이 불었지만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코트깃을 여미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이었다. 누나, 엄마가 내일 시간 되냐고 물어보래. 미역국 끓여준다고. 내일.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이긴. 누나 생일이잖아. 까먹었어. 은지는 지하철역 입구에 멈춰섰다. 아, 내 생일. 35 이후로는 생일을 잊고 살았다. 시댁에 있을 땐 내 생일에도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듯 미역국을 끓여야 했으니까.
그 미역국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보시 집안 며느리를 위한 요식 행위였으니까. 이제는 다르다. 누나,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갈게. 내일 저녁 먹으러 간다고 해? 오케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지하철을 탔다. 36. 작년 이맘때 나는 시댁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끙 소리 한 번 못 냈다. 1년 뒤 나는 내 집과 내 직장, 그리고 내 통장을 가진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배웠다. 결혼보다, 가족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일날 저녁, 친정집은 따뜻했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함은 여전했지만 엄마가 쓸고 닦아놓은 방바닥은 반질반질했다. 창가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이 싱그럽게 자라 있었다. 왔니? 주방에서 엄마가 고개를 내밀었다. 앞치마에 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얼른 씻고 와, 예미역국 다 됐다. 은지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내가 거들게. 아니야, 넌 가서 앉아 있어. 오늘 생일이잖아. 오늘은 내가 공주야. 엄마가 등 떠밀어 은지를 내보냈다. 무슨 공주야, 나이 36 먹고. 36이든 60이든 넌 내 딸이고 내 공주야. 잔말 말고 앉아 있어. 은지는 엄마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그래도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다. 누나. 현관문이 열리고 동생이 들어왔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딸기 치즈 케이크. 누나 좋아하는 거. 상자를 열자 빨간 딸기가 듬뿍 올라간 케이크가 나왔다. 우리 누나 생일 축하. 삐뚤빼뚤한 글씨가 초콜릿 판 위에 적혀 있었다. 제과점 직원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내가 쓴다고 했는데 내가 더 못 썼네. 동생이 머저은 듯 웃었다. 은지는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청량한 웃음소리였다. 저녁상은 소박했다. 소고기 미역국,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그리고 동생이 사온 양념치킨. 셋이 둘러앉으니 밥상이 꽉 찼다. 엄마가 국그릇을 은지 앞으로 밀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한 숟가락 떴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엄마의 손맛.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였다. 엄마. 은지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앞으로 엄마 7순, 8순, 아니 100살 생일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한남동 가서 한우 사줄게.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그래, 고맙다. 나는 안 사줘. 동생이 끼어들었다. 넌 장가나 가. 장가 가면 와이프가 챙겨주겠지? 치, 너무하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행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저벅저벅. 은지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년의 방황 끝에 다시 돌아온 이곳.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 어둠을 뚫고 나와 더 단단해진 채로 더 밝은 빛 속에 서 있는 것이었다. 반년 후, 은지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첫 개인 고객을 맞이했다. 은지보다 5살 어려 보이는 젊은 주부였다. 수수한 니트 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유부녀 재테크 상담해 주신다고. 은지는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흔든다는 이야기, 남편이 몰래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 생활비가 부족해 쩔쩔맨다는 이야기. 은지의 과거와 판박이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은지는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건넸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급여 통장 관리법, 비상금 만드는 법,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증거 수집 방법까지. 주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머,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한국에서 며느리로 살려면 비상금 주머니 하나쯤은 필수 과목이죠.
주부는 노트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을 배웅하고 은지는 창가에 섰다. 오후 4시에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한강 물결이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이었다. 누나, 엄마가 주말에 옷 사고 싶대. 같이 갈 수 있어? 은지는 답장을 보냈다. 응, 토요일에 가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시어머니에게 통장을 뺏기던 날.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듣던 냉장고 모터 소리. 남편의 노트북에서 본 마이너스 4,970만 원. 내 뺨을 때리던 시어머니의 손. 법정에서 들었던 이혼 판결문. 그리고 혼자 마시던 소주 한 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재벌 집며느리는 아니지만 내 힘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당당한 하는지.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폈다. 새로운 고객을 위한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하는지니까. 그해 추석, 은지는 엄마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보도블록 위에 떨어져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았다. 엄마는 은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은지야. 응. 그 집 식구들. 소식 들었니? 은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강 건너편 빌딩 숲이 석양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왜? 오늘 엄마 71번째 생일이잖아. 저기 보이는 식당 가서 고기 먹자. 엄마가 은지를 올려다보았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은지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은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늙고 주름진 손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 고생은 무슨. 나 그 7년 동안 배운 게 있어? 나 자신이 어떤 결혼보다 중요하다는 거. 엄마가 빙그레 웃었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남동을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진우는 그 후로도 3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다고 한다. 도박 버릇과 마마보이 기질을 못 버린 탓이었다. 45 되던 해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하반신마비가 되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병원비를 구하러 다니느라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두 외면당했고 결국 경기도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서 휠체어 탄 아들을 수발하며 산다고 했다. 시누이 미정 역시 빚 때문에 차를 팔고 이혼남과 결혼해 부산으로 내려가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은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그해 겨울 한방눈이 내렸다. 은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펑펑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갓 내린 커피가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상담 예약 문자였다. 은지는 일정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다. 커피 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창밖은 고요했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게 갠 하늘 같은 평화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책상으로 향했다.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끝.